반갑습니다. 찬이쌤입니다. 오늘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중남부 아메리카의 두 번째 소단원인 다양한 지역 분쟁과 저개발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세계지리 7단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중남부 아메리카의 소단원 구성은 1단원은 중남부 아메리카, 2단원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그리고 마지막 3단원 최근의 지역 쟁점은 두 개 다 같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소단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특징들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분쟁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제목을 보시면 다양한 부족과 문화가 공존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요, 인류의 역사, 여러분이 아시는 그 인류의 역사, 영장류가 처음 나타난 곳이 아프리카라고 알려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문명들이 일찍부터 발달을 해 있었습니다. 자, 여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다양한 기후 환경도 나타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고유의 문화와 그리고 생활을 갖고 있고 언어를 갖고 있는 다양한 부족 단위의 생활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언어도 되게 다양하고요, 종교도 엄청 다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우리가 아는 그런 보편 종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불교 뭐 이런 것도 등등등 있겠지만 토속신앙 민족 종교도 엄청 많았던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종교들도 있었다는 거. 네, 다양한 민족, 부족들이 살고 있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러다가 이 지역은 이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서남아시아에서 발원한 두 개의 종교죠. 크리스트교하고 이슬람교가 여기로 이제 유입이 됐는데, 이 고유의 자기네 민속 신앙하고 좀 결합해서 좀 독특한 방식으로도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자, 근데 이 종교가 그냥 들어와서 잘 이렇게 적응이 됐으면 다행인데, 점이지대, 그러니까 우리가 사하라 사막을 경계로 북부 아프리카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중남부 아프리카로 이렇게 나눈다고 했었죠. 그럼 사하라 사막 근처는 이슬람교와 크리스트교의 약간 점이지대 성격이 나타날 테니까 거기서 좀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 대표적인 나라가 나이지리아하고 수단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단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그 독립하는 것까지 말씀을 백지도 특강에서도 한번 드렸습니다. 혹시 아직 백지도 특강을 안 보신 분이 있다면 백지도 특강을 꼭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 지도를 준비를 했는데요. 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언어 분포입니다. 여러분, 언어가 진짜 다양하죠. 이게 그 언어의 뿌리를 기원으로 해서 이렇게 좀 그룹으로 묶은 겁니다. 그래서 어족이라고 불리는 게 이렇게 그룹에 묶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묶여 있는 그룹이 똑같은 언어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이 안에도 어마어마하게 세분화해서 그 언어가 엄청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미 어족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안에서도 다 다양한 언어들이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거죠. 언어가 엄청 다양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아프리카의 종교 분포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사하라 사막을 경계로 위쪽 북부 아프리카는 이제 이슬람 문화권이고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이 아프리카는 여기는 원래 토속신앙, 민간신앙 같은 게 많았었는데 이제 식민지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크리스트교가 거의 대부분이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민족들, 종교가 섞여 있으니까 분쟁 같은 게 원인들이 상당히 다양하겠죠. 그죠? 네. 그리고 여기 나이지리아나 수단 같은 경우는 딱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의 약간 점이지대 성격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분쟁 같은 게 좀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요, 식민지 얘기를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식민지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오늘날까지도 이 식민지의 영향이 아직도 미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유럽 국가들, 서유럽이 아니죠.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에요. 산업혁명 때 엄청난 자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만든 물건을 내다 팔 시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할 수 있는 곳들이 어딜까? 한 게 자기들이 만든 식민지인 거죠. 그래서 그 식민지를 얻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막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서로 이 식민지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전쟁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서로 분쟁 같은 것도 엄청 많이 했었죠. 네. 자, 근데요, 1880년대에요. 이 유럽 애들이요, 아프리카에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죠. 이미 아프리카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한테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요, 유럽인들이 가가지고 야, 너랑 나랑 너무 싸우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국경선 정할래? 하고 국경선을 그냥 알아서 자기들끼리 정해버려요. 이 사건이 아프리카의 오늘날 분쟁의 씨앗이 되게 됩니다. 네. 자, 이때 이들이 정한 국경선은요, 그냥 자기들 편한 대로, 여러분 무슨 자대고 그린 것 마냥 샥샥샥 이렇게 긋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부족 단위의 생활을 주로 하고 있다 그랬죠? 그 부족 단위의 경계하고 실제 국경선이 이제 일치하지 않게 된 겁니다. 같은 부족이 갑자기 어떤 국경선이 설정되면서 떨어지기도 하고 서로 다른 부족이 갑자기 하나의 국경선 안에 살게 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 부족 간의 이 갈등, 분쟁 같은 게 정말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여기 아프리카의 식민지 경험에서 지도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자,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포르투갈, 벨기에, 에스파냐. 그러니까 유럽 나라들이 다 여기를 쟁취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런 거죠. 예. 독립국이요, 여러분 몇 개 없어요. 독립국이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식민지를 경험하지 않은 나라가 없다고 무방해도 될 정도로 정말 아프리카의 모든 나라들이 이 식민지 경험을 했다 이거죠. 네네네. 자, 근데 여러분 여기 보이시는 이 진짜 이런 선들 이게 아프리카에 있는 민족들, 그러니까 종족별로 이렇게 원래 살고 있던 그 진짜 실제 종족 경계예요. 근데 여기 진한 색 이런 선들 보이시죠? 이런 게 유럽 열강들이 그냥 착착 선을 그은 거죠. 여러분 이 국경선 보세요. 이거 보이십니까? 이렇게 직선 무슨 자대고 그었어요. 여기 막 이렇게 직선 찍찍 이런 식으로 그냥 막 자기들끼리 긋다 보니까 실제 종족 경계하고 민족 경계하고 그리고 국경선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분쟁의 원인이 어마어마하게 생기게 된 것이죠. 예, 유럽 열강들이 결국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쭉 긋고 그냥 막, 예, 그죠? 예, 이런 국경선 설정 때문에 분쟁의 씨앗이 아직도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분쟁이 이렇게 많으니까 당연히 그럼 그거와 관련된 난민, 그리고 여기 확실히 경제 환경도 어렵겠죠? 난민이 이렇게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네. 난민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원치 않아서 떠나게 된 사람들이 않습니까?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이게 21세기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좋은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난민이라는 거에 막 반님 아니 뭐 이런 거를 지금 논의하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지금 당장 먹고 살 거를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분쟁 지역들, 이런 원인들이 뭐다? 일단 유럽이 국경선을 그냥 막 정했다. 자기들 원하는 대로 그냥 막 정했다. 그거가 일단 시작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앞서 지도에서 여러 지역 분쟁들이 있는 걸 봤는데요. 그럼 우리가 세계지리잖아요. 모든 지역 분쟁은 다 알아야 됩니까? 아니요. 주요 지역 분쟁들 몇 가지만 좀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 시에라리온이라는 곳입니다. 시에라리온은요, 아프리카 서부의 조그만 나라입니다. 조그만 나라인데요. 여기서 이제 그 반정부 시위라고 하죠. 그 정부에 그 반항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다른 데서 이제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막 내전도 일으키고 막 그렇게 하는 건데요. 그 과정에서 이게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밀수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를 판 돈으로 무기를 사오고 그 무기로 사람을 죽이고 하다 보니까 이 다이아몬드가 피를 묻은 다이아몬드다. 그래서 블러드 다이아몬드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영화 블러드 다이아몬드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블러드 다이아몬드가 나와가지고 이 시에라리온의 내전, 그리고 여기 보신 뭐 소년병, 여기 분쟁적인 다이아몬드 유통 문제 이런 것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좀 다루고 있는 영화인데 이 영화를 누가 출연을 했었냐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출연을 했었어요. 그래서 2007년 최강의 다이나믹 액션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었죠. 네, 선생님들이 이 영화를 봤었을 때 굉장히 충격이 컸었습니다. 아이들 죽는 모습도 무자비하게 막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입학할 한 7, 8살 되는 아이들이 막 가가지고요. 그 AK 총 막 쏘는 법을 막 배우고 막 사람을 죽이라고 막 교육을 받고 막 그래요. 그래서 좀 여기에 좀 실태를 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영화다.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시면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멋져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어쩜 이렇게 잘생겼는지 남자가 봐도 멋있지 않습니까? 예. 아무튼 이런 내전이 있다. 시에라리온 내전 지역이 있다라는 거 하나 좀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 지역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지역은 남수단입니다. 남수단. 선생님이 제가 계속 텍스트를 가리는 것 같아. 살짝 이렇게 내려갈게요, 지금은. 강제 이거 뭐죠? 이게 무릎 굽히는 자세 뭐지? 스쿼트. 강제 스쿼트를 하고 있네요. 남수단은 원래 수단이라는 하나의 큰 나라였는데 여기가 여러분 사하라 사막 경계에 걸친다 그랬죠. 위쪽은 이슬람, 아래쪽은 민속신앙, 토속신앙 뭐 이런 것들 믿는 사람들. 자, 여기를 전부 다 아랍화하려고 하니까 밑에 남쪽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싫어하고 이 아랍화 정책 싫어하고 독립을 합니다. 언제? 2011년. 여러분 21세기 2011년에 독립한 국가예요. 얼마 안 됐어. 그런데 이 남수단 지역에 석유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수단 지역은 또 석유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수단이 독립시켜주고 나서 얼마나 배가 아팠겠어. 근데 남수단은 또 뭐가 없냐?
이 석유를 수출할 수 있는 항구가 없어요, 항구가. 그림으로 보시죠. 자, 원래는 이 수단, 남수단이 하나의 나라였던 거죠. 그리고 여기 여러분 그림에 잘렸지만 여기가 홍해, 그 우리 동아프리카 지구대 이렇게 벌어지는 이렇게 길쭉한 바다 있었죠? 거기에요, 여기가. 자, 남수단 여기에는 석유가 많아요. 이쪽 남쪽 지역에 석유가 좀 많아요. 근데 또 석유가 또 이런 국경 지역 이런 데 또 막 많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 갖고 얼마나 또 이제 싸우겠습니까? 그리고 이 남수단은 바다가 인접해 있지 않으니까 이 송유관을 쭉 해서 바다로 연결해야 되니까 이 송유관을 이용하자 하는 거에서 또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계속 갈등이 심한 거죠. 그래서 여기 아브예이 어떤 책에는 또 다르게 표시한 책도 있어요. 여기 외래어 표기법을 그대로 이렇게 차용해서 이렇게 여러 언어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발음 나는 대로 쓰다 보니까 아브예이라고 안 써 있는 책도 있는데 어쨌든 국경 지역에서는 계속 또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지역 볼게요. 자, 다음 지역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요, 인종차별 정책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 인종차별 정책이 아주 유명한 아파르트 헤이트라고 합니다. 아파르트 헤이트. 이 아파르트 헤이트 정책이 있으니까 여러분 아시는 흑인 대통령 있죠? 넬슨 만델라. 이제 그 사람 나와가지고 이제 막 운동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인종차별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다고 하는데요. 아직도 사람들의 습성은 남아 있는 거죠. 아직도 그 민족 간에 이렇게 서로 나누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심해가지고 갈등이 심하다고 합니다. 네. 지도를 보시면요. 케이프타운이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수도입니다. 수도에 보시면 유럽계 사는 곳과 호년이 사는 곳과 아프리카계 사는 곳과 인도에 사는 곳이 완전히 철저하게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인종차별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서로 더 나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맨날 쌤은 이제 보면서 인종차별 그거를 하는 걸 볼 때마다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막 백인들은 막 흑인, 황인, 뭡니까 또 막 스페인인들 막 이렇게 막 유럽계 사람들 막 백인들이 막 이렇게 차별을 하죠. 예. 그리고 또 뭡니까 흑인들은 또 거기서 또 아시아인들 차별하고 또 뭐 스페니쉬 막 그 히스패닉 뭐 이런 사람들 막 차별하고 히스패닉들은 또 우리 황인, 예. 결국 우리 아시아인들이 맨날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맨날 이렇게 차별을 하죠. 예. 하지만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예?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는 전 세계를 무시하죠, 그죠? 우리나라가 짱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런 아파르테이트라는 인종차별 정책이 없어졌지만 아직도 남아서 인종차별 이런 것들이 좀 아직도 남아있더라. 그래서 갈등이 좀 있더라.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요 정도 분쟁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그 나이지리아의 그 이슬람과 그리스도교의 그 점이지대라서 거기서도 좀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 정도만 좀 체크해 주시면 아프리카의 주요 분쟁 지역은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빈곤과 저개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프리카는 정말 아직도 못 살고 있는 나라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왜 여기가 못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곤과 열악한 보건, 의료 환경을 볼게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이요, 2015년 기준으로 1,500달러래요. 1,500달러. 우리나라가 3만 달러입니다, 여러분. 3만 달러. 그러니까 1년에 우리나라는 3만 달러니까 한 3,200만 원?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1년에 한 3,200만 원에서 3,300만 원 정도 벌어라는 뜻인데 여기는 1,500달러래요. 1,500달러. 와, 그러니까 너무 우리와 비교했을 때 소득 자체가 비교도 안 되게 적은 거죠. 예. 근데 이 아프리카가 사회적 불평등, 아무래도 이 민족 분쟁 갈등도 있고 내전도 많고 정치적으로 안정도 안 돼 있다 보니까 불평등이 굉장히 심해서 잘 사는 사람 완전 극소수, 그리고 나머지가 정말 많은 빈곤층에 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아주 좀 구조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예. 심지어 여기는요, 기대 수명이 59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은요, 여러분 그냥 뭐 네이버나 다음에 우리나라 기대 수명 쳐보세요. 83세에서 86세 뜹니다. 남자가 한 81세에서 83세, 여자가 한 86세에서 89세 뭐 이렇게 잡히고 있어요. 여기는 59세래요. 우리나라는요, 이제 옛날에는 60살이 되면 환갑잔치라는 걸 했어요. 환갑잔치. 근데 이제는 그런 거 안 하죠. 환갑잔치 하면은 욕 먹어요. 욕까지는 아니고요. 환갑이 뭡니까? 옛날에 60살까지 사는 게 너무 어려웠던 시기에 60살을 넘겨서 70살을 넘겨서 칠순잔치, 팔순잔치 뭐 이런 거 했는데 요즘엔 60살은 이제 기본이 되니까 환갑잔치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긴 환갑잔치 하기도 어려워졌네요.
기대 수명이 59세래요. 왜? 영양 상태 부족하죠. 먹을 거 없죠. 절대적 빈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전염병 같은 거, 뭐 에이즈라든지 수면병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보건 수준도 낮고, 예, 과학 의료 기술이 아주 많고 선진국처럼 발달이 된 게 아니니까 아직 그래서 기대 수명도 매우 낮다고 합니다. 네. 자, 이게 영아 사망률을 조사한 표인데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1000명이 태어나면 그중에 3명 정도가 죽는데요. 네, 이 비율도 사실 엄청 낮은 거죠. 예, 근데 세계 평균은 31명이에요. 세계 평균은. 근데 여러분, 아프리카는요, 1000명이 태어나면요, 와우,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아가들이 태어나자마자 죽는다는 거는 굉장히 의료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네. 자, 그리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요, 요즘 우리 이거 건조아시아 파트에서도 했었죠. 최근에 지역쟁점에서 사막화가 너무 심하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원래 이 사람들의 전통 농업 방식이 뭡니까? 이동식 화전. 전통 농업에 의지하고 있는데 사막화가 자꾸 되고 있으니 농업 활동도 원활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인구는 또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은 많아지는데 먹을 건 점점 부족해지니 식량난도 심각해지겠죠. 이런 원인 때문에 또 빈곤과 저개발이 이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여기 열대기후 많아요. 우리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적도가 지나가죠. 적도 주변은 열대기후, 열대 사바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말라리아, 모기가 엄청 많대요. 여기 선생님이 가리고 있는데 모기가 엄청 많대요. 이 모기가 많은데 이 모기들은 이제 아가들이 또 물리면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면역력도 낮은 아가들이 많이 사망하더라. 방금 영아 사망률 보여드렸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도시의 슬럼 거주 인구 변화를 선생님이 이렇게 표로 준비한 건데요. 자, 여러분, 슬럼이 뭡니까? 불량 주거 지역이죠. 불량 주거 지역.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의료 환경이나 빈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살 곳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럼이 엄청 많은데, 아니, 전체 도시 인구 대비 슬럼 인구 비율이 80% 이상인 데가 있어요. 여러분, 슬럼이 80% 이상이라는 거는 제대로 된 거주 환경이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요 인구가 단위가 또 100만 명이에요, 여러분. 근데 점점 많아질 거래요. 2025년은 추정치인데 점점 많아질 거래요.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심각한 상황인 거죠. 아프리카의 상황이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원인이 뭔데? 왜 이렇게 된 건데? 저개발의 원인은 또 뭔데? 여기는 사회 기반 시설이 너무 없습니다. 사회 기반 시설. 사회 기반 시설이 뭔데요? 사회가 돌아갈 수 있는 베이직한 시설들. 도로, 철도, 전기, 그리고 뭐 학교 등등등 이런 것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들은 과거에 유럽 애들이 만들었대요. 유럽 애들이. 근데 유럽 애들이 뭐 교통이 편한 이런 걸 만든 게 아니라 다 자기들이 자원 수탈해 가려고 만든 목적으로 만든 거라서 실제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용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아직도 도로 철도가 안 된 곳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직도 여기 이렇게 쌤이 가리고 있는데 계절적 제약이 큰 하천교통. 여러분, 여기 열대 우림을 제외하고는 사바나나 사막입니다. 우리 그래서 여기 흐르는 하천을 뭐라고 배웠냐면요, 비가 올 때만 흐르는 하천, 건천이라고 불렀었어요. 근데 아직도 그런 하천 교통을 이용하는 곳이 많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악한 건지를 알려주는 텍스트들인 거죠. 자, 요게 아프리카의 철도 및 하천 교통망인데요. 자, 일단 사하라 사막에는 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단 아무것도 없어요. 일단 지형적으로 굉장히 큰 제약이 있으니까. 근데 나머지 부분들이 이어져 있는 곳들도 다 해안가에 자원을 수탈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과거 유럽 애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고, 지금 여기 보시면 계절 가항수로 보이십니까? 계절 가항수로 점선으로 된 거는 뭡니까? 건기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상황이 안 좋은지를 보여주고 있는 자료입니다. 네. 그리고 이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 다양한 산업화가 일어나가지고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 같은 거를 좀 팔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단 기본적인 자기네 나라에 있는 광물, 에너지나 석유, 석탄, 천연가스 이런 것들, 뭐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을 팔고, 농작물, 여러분이 농작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식량작물, 쌀, 밀, 옥수수를 수출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대부분 열대기후라 그랬죠. 그럼 열대기후에서 자라는 상품 작물들을 팔고 있더라 이겁니다. 상품 작물이 뭡니까? 커피, 카카오, 고무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거를 팔기 위해서 내가 먹을 식량작물을 키워서 먹어야 되는데 일단 돈 벌어야 되니까 상품 작물을 재배하는 농장만 자꾸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식량난도 심해지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정작 얘네가 필요한 건 뭔데? 뭐 공업 제품. 얘네도 스마트폰 쓰고 싶을 거고요. 얘네도 컴퓨터는 필요할 거고요. 얘네도 기본적인 책상, 뭐 의자 이런 것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비싸단 말이야 또. 그러니까 이런 걸 팔아서 부가가치가 큰 이 비싼 제품들을 수입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 수입 구조, 수출입 구조가 경제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지 아시겠죠? 예. 자, 이게 아프리카의 수출입 품목 구성을 나타낸 표입니다. 자, 수출하는 걸 보시면요. 에너지 자원, 뭐 석유, 석탄, 천연가스 이런 거겠죠. 그런 것들이 절반을 넘어요. 아프리카 전체에서. 그리고 공업 제품 파는 건 거의 없어요. 농림수산물, 요게 아무래도 이제 상품 작물이겠죠. 그리고 광물 자원. 그러니까 이런 걸 팔고 있구나. 근데 수입하는 건 공업 제품. 공업 제품을 거의 다 수입하고 있더라. 이게 수출입 구조가 부자가 되기 어려운 구조인 거죠. 예.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 하나를 개발해가지고 엄청난 부가가치를 누리고 있죠. 뭐 구글이나 애플 이런 데도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나이지리아의 수출 구조를 보면요. 여러분 원유가 72%, 천연가스, 석유 제품. 이 뭡니까? 이 말은 또 뭡니까? 석유가 고갈되면 끝이란 얘기죠, 또. 산업이 발달이 안 돼 있으니까 1차적인 광물 자원, 에너지 자원 이런 것들을 많이 팔고 있더라.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자원을 개발하는데 여기 아직 못 사는 국가다 보니까 기술도 부족하고요. 자본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의 투자에만 의존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선진국에 종속되는 경우도 많은 거죠. 우리나라에 자원이 엄청 많아요. 이거 자원 다 캐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부자 돼야지 하는 국가들 아프리카에 엄청 많겠죠. 근데 그거 캘 기술이 없어. 그거 캘 돈이 없어. 그러니까 중국이나 우리나라 아니면 다른 선진국들이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야, 우리가 너희 투자할게. 우리가 여기 캘 수 있게 해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에 있는 것들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해외 선진국들의 의존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의 어떤 국가들은요. 화폐 같은 것도 선진국에 의존이 돼 있어서 과거 식민지 시대에 만들었던 이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국가들이 프랑스가 만들었던 그 화폐 단위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화정책, 아직도 프랑스가 만든 그 통화정책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자, 이게 그 프랑화, 세파 프랑화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 빨간색으로 체크된 이 나라들은 과거 프랑스의 식민지여서 프랑스가 만들었던 화폐, 세파 프랑화라는 거를 써가지고 이미 프랑스에 종속되어가지고 경제가 돌아가고 있었대요. 예. 그리고 프랑스는 요즘에 이제 뭘 씁니까? 유로화를 쓰죠? 그러니까 이 화폐가 바뀌었지? 그러니까 이 화폐 가치를 어떻게 계산할까? 그래서 고정환율을 썼대요, 고정환율. 우린 지금 변동환율이죠. 하루에 여러분 분 단위로 환율이 이런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달러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는 고정환율을 썼대요. 1유로에 무조건 얼마 프랑화야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놨대. 그러니까 얼마나 불합리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직도 이런 경제가 종속된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 여기 서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은 이제 안 쓸 거야! 하고 폐지를 했다고 합니다. 2019년 작년이죠? 작년에 이거 폐지할 거야 라고 발표했대요. 안 쓸 거야 했대요. 그래서 프랑스도 알았어 쓰지 마 했대요. 나름도 이제 경제적으로 자립하려고 또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직도 많은 국가들이 이 세파 프랑화 이런 것도 쓰고 있더라. 네, 경제가 얼마나 발전하기 어려운 상황인지 아실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지금 보시는 표는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산업별 종사자 수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자, 여러분 산업별, 농립업이 1차 산업이죠. 광공업이 2차, 서비스업이 3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건 뭡니까? 광공업과 서비스업이죠. 광공업 중에서도 특히 이런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가가치가 높은 건데요. 광공업은 아무래도 자원을 캐는 거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서비스업이 부가가치가 제일 높죠. 특히 생산자 서비스업, 법률 회계 이런 것들이 부가가치가 높았는데 자, 보시면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대부분 뭘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1차 산업을 주로 하고 있다는 거. 1차 산업을 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서비스업도 비율이 많이 낮구나.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에 일단 일하고 있는 종사자 수가 없다는 건 그만큼 산업 발전이 아직 안 됐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 네. 자, 그리고 기니만 주요 국가의 카카오 수출액 및 곡물 순수입액인데요. 자, 여러분 이 말이 뭐냐? 아까 선생님이 열대에 기우다 보니까 상품 작물이 다양하게 자랍니다. 그것들을 내다 팔아서 돈을 벌어요. 근데 거기에서 원래는 쌀밀, 옥수수 같은 거를 재배해서 자기들이 먹고 살아야 했을 텐데 일단 발전하는 게 먼저다 보니까 상품 작물을 먼저 팔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수출액이 이렇게 높은데 정작 곡물을 순수입하는 것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곡물 순수입도 나이지리아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수입을 하고 있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수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카카오를 팔고 오히려 쌀밀, 옥수수를 수입해 오고 있다라는 이런 좀 안 좋은 구조가 형성이 돼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기니만 하면 어디인지 모를 것 같은데 기니만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선생님이 그 백지도 특강에서 이쪽이 카카오가 많이 재배되는 곳이라고 했죠. 코트디부아르, 가나,
토고 뭐 이런 곳들, 네,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국가들이 카카오를 팔고 그 판돈으로 곡물, 쌀물, 옥수수 이런 것들을 수입하고 있구나. 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되겠죠. 여기 아프리카의 분쟁 그리고 저개발 이런 거 극복하자 하는 노력들을 여러 가지 하고 있겠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프리카 연합, 아프리카 유니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혼자서 어떤 국가들 하나서 해결할 수 없으니 우리 아프리카가 하나로 힘을 합쳐서 헤쳐나가자 하고 만든 게 아프리카 연합입니다. 교과서에 나온 거를 쌤이 캡처해 왔는데요. 아프리카 유니언 이렇게 마크도 만들었고요. 서로 우리 공동의 이익, 통합 발전 다 같이 해봅시다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걸 만들면은 서로 힘을 합쳐서 좀 나아갈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여기 도로철도 의료시설 이런 사회 기본시설, 기반시설들이 부족하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국가들이 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선진국들이 나서서 도와주자, 우리가 원조해주자 하고 만든 게 공적개발 원조, 오다입니다. 오다. 이거 통합사에서도 한번 나왔던 개념입니다. 공적개발 원조를 해줘가지고 이거 지을 수 있게 도와줄게, 우리 선진국들이 도와줄게 하고 돈을 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또 아프리카가 이런 시설들을 건설을 해가지고 사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겠죠. 자, 여기 있는 표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공적개발 원조에게 얼만큼 들어갔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죠. 네,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이런 지원을 받아서 발전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여러 정책 같은 거, 민주주의 제도 이런 정착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미래 세대를 키우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일어나야겠죠. 네. 그래서 교과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케냐입니다. 케냐. 이 케냐가 미래 발전을 위해서 핀테크, 그러니까 이제 첨단 산업에 몰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미국에 우리가 실리콘밸리 배우지 않았습니까? 밸리가 뭡니까? 계곡이거든요, 계곡. 그 계곡에 첨단 산업을 하는 기업들이 많이 모였었습니다. 뭐 여러분 아시는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구글, 애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첨단 산업을 만드는 그 소재가, 반도체를 만드는 소재가 실리콘입니다. 그래서 그 실리콘을 다루는 기업들이 많이 모여있다 해서 실리콘밸리라고 불렀는데요. 여기 케냐도 우리도 이런 첨단 산업 많이 육성하겠다. 그래서 얘네는 실리콘 사바나라고 붙였어요. 실리콘이 많이 있는 사바나 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미래 개발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거. 여기 보시면 뭐 광섬유 케이블망도 쫙 깔아놓고 휴대전화 보급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핀테크, 미래 세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케냐가. 네, 이렇게 해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다양한 지역 분쟁과 저개발의 사례는 무엇이 있었는지 살펴봤습니다.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 소단어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서 확인해 보시고 주요 분쟁들,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주요 분쟁 지역들, 그리고 저개발 이유, 그리고 어떻게 쳐나가고 있는지, 해결 노력들 이런 것들을 살펴서 공부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다음 마지막 최근의 지역 쟁점 진도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은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